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3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유럽의 중대한 취약성이라는 제목으로 콘스탄체 스텔젠 밀러라는 이름의 프리츠스턴 독일 및 대서양 횡단 관계 의장이라는 사람이 브리킹스를 통해서 메일이 도착한 것을 편집해 봤습니다. 3월 12일자였어요. 최근에 뭐 딴 거 하냐고 메일이 온 거를 좀 늦게 열어봤습니다. 중립적인 알파인 공화국은 대륙의 안보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곳에서는 금지된 일들이 일어나는 틈새 시장이다. 스위스라는 데가. 이것을 비판하는 어떤 사람은 해적들의 항구다. 스위스가. 이것을 엉뚱한 묘사라는 표현을 했네요. 그들의 비판은 스위스의 이웃들을 점점 더 소외시키고 있으며 예를 들어 민주적인 이웃들조차도 폭력적인 침략자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과거 스위스 기업들이 생산한 무기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립성에 대한 이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스위스 무기도 엄청 좋은 모양이에요.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파는 것은 안 된다. 니들이 중립국이니까. 이런 얘기인지 참 어렵네요. 스위스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매우 관대한 역의 금융 중심지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듯이 돈 세탁하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것은 오랫동안 세계 상품 무역의 중심지이자 세계화의 어두운 아랫배를 구성하는 이런 표현이 재밌네요. 그 세계화의 어두운 아랫배. 어떤 그 밑에 그 땅 밑에 있는 어떤 그 지하 세계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구성원은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 돈, 상품 및 사람들의 끝없는 흐름을 위한 거대한 자석이었다라고 이 표현력들이 아주 멋있네요. 이거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변호사, 컨설턴트 및 중개인으로 구성된 촘촘하고 투명한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된다. 요런 그 비공식 그 이 지하 이 경제를 돌리는데도 여러 그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1945년 이후 유럽의 최대 안보 위기 상황에서 크렘린의 최소한 스위스가 참여하고 있는 지금 뭐 러시아 자금이나 뭐 이런 것 등등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방의 제재를 약화시켜 잠재적으로 전쟁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네요. 지정학이 아니고 지경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스위스를 유럽의 안보 정책에서 중대한 취약국으로 만든다. 나토가 이렇게 뭐 하는 와중에 그 이 나토가 동진을 하는데 그 가운데 껴가지고 영세 중립국이라고 그렇게 해 가는데 그 역할이 안보 정책에서 중대한 취약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네요. 스위스는 섬이 아니라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이 되어가는 세계 경제에서 세계적인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호 의존의 무기화에 현재 노출이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G7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베른에서 러시아 절도범들의 숨겨진 자산을 추적하는 국제 레포라고 되어 있네요. 러시안 엘리츠 플록시즈 올리가르 이렇게 올리가르라고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래퍼라는 것도 시사용어나 상식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태스크 포스트에 합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음, 스위스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스위스 은행과 협회가 자체적으로 최소 1,500억 스위스 프랑, 약 1,710억 달러의 러시아 자산이 스위스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책 위반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종종 제약이라고 돼 있네요. 상황, 동맹국, 규범을 발동해 행동을 강요하는 베를린을 약간 연상시킨다. 이렇게 돼 있고, 왕년의 베를린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비밀은 사실 10년 전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무너졌다. 까발려졌다. 이런 얘기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독일과 달리 중립의 원칙, 즉 편을 들지 않을 자유를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뭐 이 중간에 좀 생략된 거는 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모순은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토와 EU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질서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격에 반대하여 순위를 마감했다. 나토에 안 끼겠다. 뭐 당연히 중립국을 천명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전반적인 그 논전은 스위스가 계속 중립국 해서 그 사우스 그 글로벌 사우스처럼 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점점 더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그 미국 저 국가정보국장은 동맹까지는 안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가 결코 피해자와 동맹국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서방은 현재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된다면 트럼프 주의자가 유럽에게 꽤 그 공격적이 돼서 유럽이 세계에서 꽤 외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진 스위스, 그러니까 스위스도 그 중간에 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스위스는 갑자기 동맹이나 유럽 연합에서 보호를 추구하게 될 것인가? 이대로 있다가 우리 스위스도 좀 어렵겠는데, 우리 좀 같이 이제 끼자, 뭐, 이렇게 정책을 바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유럽의 상대국들에게 진입점을 하나라도 더 적게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제거하게 될 것인가? 참 말이 어렵네요. 전혀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으로 가서는 자신들의 그 행동의 자유를 위해 좀 더 그 문을 닫을 것 같다 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스위스가 개방형으로 그 나토나 뭐 유럽 쪽으로 안 붙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가장 유럽의 그 취약한, 그게 유럽의 제약이다. 여기 제약이라는 거.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하나의 상황 진단인 그런 뉴스 레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킹스라는 데가 그 싱크탱크죠. 네. 2024년에는 전 세계의 절반이 투표할 것이지만 얼마나 많은 선거가 공정할까요? 라고 질문형으로 토비 제임스, 홀리엔 가넷이라는 두 기자가 에코노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발생이 된 거 문제는 어, 문제로 얼룩됐다. 파키스탄의 2월 선거는 부정행위와 부정행위의 혐의로 가득 차 있고, 벨라루스에서는 투표가 열렸지만 야당들은 농담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고, 대부분은 투표용지에서
금지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인 행동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러시아에서 투표장으로 향하고 투표 결과는 개표 전에 기정사실로 공표되는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이라는 거가 열렸는데 2024년의 현실과 더 넓은 서사는 이런 표현이 또 좀 그 느낌이 오네요. 우리가 민주적인 뒷걸음질을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2023년 세계 민주주의 수준은 소련 붕괴 이전의 1985년도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인데 이제 다시 신냉전으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독재 정치는 동유럽과 남부 및 중앙아시아에서 성장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구민주국가에도 민주주의가 지금 쇠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2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시작하면서 민주주의 수호가 우리 시대의 정의적 도전이라고 주장해서 이 팬데믹 때니까 이 화상회의로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여는데 한국에서 여는 거로 우리가 주최국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선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서울로 날아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부 후보와 정당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이 돈,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주요 주제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 여기 연결해서 또 추가적으로 결론 부분에 썼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4년 민주화 정상회의는 세계 지도자들이 선거가 독재와 통제 및 권한이양이 아닌 자유로운 표현과 권한이양의 순간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그 민주주의 회의가 국제회의가 증거와 협업을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국내 뉴스에 보도된 거 보면은 선거 투명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중국이 대만이 참석했다는 거에 대해서 뿔이 나가지고 한국 보고서 하나의 중국을 한국은 지켜야 된다. 어,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재미없다. 그런 식으로 아주 협박적으로 지금 성명을 냈고 대만에서는 한국이 개최한 민주정상회의 화상회의에 이번에는 완전 그 대통령급들이 아니고 장관급들이 많이 되고 참석하는 거로 되어 있죠. AI의 안전한 발전 노력, 어떤 그 선거 정치제도 이런 쪽을 안 하고 이런 것만 언급을 한 것 같고 국내 뉴스의 제목들을 보면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거 얘기는 했네요. 선거와 민주정치 지키는 계기가 돼야 된다. 공정한 선거. 우리 4월 10일 날인가요? 총선. 공정한 선거가 돼야 되겠죠. 또 유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력하게 우리는 공유할 것이다. 라고 또 서로 인사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서 간단합니다. 피를 보지 않고 지금 뭐 저기 트럼프가 이번에 그 실패하면은 그 혈통이라는 그 뭐 번역을 해가지고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저 같으면 피바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피를 보지 않고 지도자를 바꿀 수 있으면 그게 민주주의다. 딴 거 없다. 음,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고 그 이 지도자를 바꾸는 나라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 어, 이 지도자를 바꾸면은 그게 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공정한 선거, 그다음에 뭐 불투명한 자금을 유입을 막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속대 아주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그 이 탄핵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죽인다는 거죠. 그 진짜 피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구태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우리나라에서 그 민주주의 회의를 한다는 이 예비 뉴스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외국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게 취급한 것 같지는 않고요.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 회계 기준어는 2024년 3월 신작 퍼블릭 넷워스의 번역판인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를 출간. 이게 시기로 뭐 이렇게 제목을 의역을 해서 너무 의역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공공의 순자산 이렇게 얘기 근데 퍼블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렇 확대 의역을 할 수 있는 거겠죠. 퍼블릭이라는 게. 그래서 자꾸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연구원이라는 게 또 생긴 것 같아요. 최연덕 이름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국회계기준원의 그 이 최연덕 씨라는 분이 뭔가 책임자로 있을 때 뭔가 문의를 제가 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자관 이렇게 두 군데서 그 이 회계 연구원이란 게 이제 별도 독립을 한 모양이에요. 레벨이 좀 높아지니까 아이 그냥 네가 다시 연구원 하나 만들어서 나가 뭐 같은 건물에 있을 거예요. 그 상공회의소 건물로 옮겼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서던 캘리포니아대 교수를 초빙하여 제이콥 솔이라고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 요런 책이 있었는데 요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그 칼이 회계 연구원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그런데 이 제이콥 솔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뭐 수천 년을 얘기를 하는데 네덜란드 프랑스 제국 및 가문의 사례를 통해 인류 역사에서 회계가 어떻게 문명을 형성해 왔는지를 풀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의 중요성을 반추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좋다 이게요. 신뢰성 있는 회계의 중요성과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회계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한다. 이렇게 전부 되면 이게 전문가들만 하는 거로 이렇게 자꾸 지금 얘네들이 회계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라는 제목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거기다가 최근에 요 저서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의역을 해도 너무 의역을 했는데 에, 민주주의 국가의 순자산으로 요약되는 발생주의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음, 국부펀드, 공공상업, 자산관리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뭐 이 포럼에서 제시한다. 약간 대머리가 까지고 그렇게 나이도 뭐 젊은 친구 같네요. 기념사진을 좀 찍은 모양인데 어쨌든 연간에서 조세일보에 세정일보에서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또 제목으로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제이콥 소울이 그 한 거에 대해서 또 초청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세미나를 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재정연구원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라는 게 또 옛날부터 있었죠. 공동 세미나다. 이렇게 되는데 그 회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재정 효율성, 지속 가능성 및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회계, 행정, 재정 분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순자산을 중심으로 한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국가 재정 관리 장기적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논의한다. 제가 좀 그래도 이해하는 용어들이 좀 있긴 있군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다들 전문가들의 그들끼리만의 리그 같은 기분이 든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계라는 게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 교양 과목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다. 그렇게 좀 쉽게 가야 이 세계가 나중에 미래 세계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회계로 기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회계의 역사란 거를 제 나름대로 여러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 복식회계, 현대회계의 발원, 아까 뭐 수천 년 네덜란드 어쩌고, 감은 어쩌고 저쩌고, 그 제이콥 소리라는 친구가 유럽 중심적인 사상으로 얘기하는데, 그 서양의 문화라는 것도 동양에서 영향을 받는 게 있는 거고, 고려 개성상인들이 복식회계 했다는 것을 호주 무슨 학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탈리아 베네치아보다 더 빠르게 그 복식회계를 했다. 현대식 그 복식회계에 대차가 맞는 이런 거 한 거를 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관 그런 책을 이렇게 보면서 서구에서도 1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에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이 회계가 필요하고 뭐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일반 그 고등학교에서 그 교양 과목으로 와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회계 업무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중소기업 이런 데도 수요가 많고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현대화되면서 이 회계하는 애들이 너무 복잡하게 지금 회계 기준들을 만들어 놔고 이러는데 지금 발생주의라는 것은 조금 더 단순화할 수 있는 것. 요즘에 무슨 평가 방법, 무슨 제가 요즘 그 이 분석을 하면서도 회계 기준들 이런 게 보면은 말들을 그렇게 어렵게들 써놓는지 전혀 뭐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들 쓰고들 속된 말로 자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 회계는 아니 아까 고등학교를 얘기했는데 중학교 교양 과목으로도 가르쳐지는 수준이 돼서 누구라도 장사를 하고서 그 세무서에 신고하고 뭐 이렇게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르쳐야 될 수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내는 그 단순한 방법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주장하는 게 원가 회계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스루풋 회계로 단순화로 가자. 그 스루풋 회계를 아주 그냥 농담 삼아서 제가 스루풋 회계를 마피아 회계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마피아는 제가 쓰는 개념은 마리아 피아의 준말인 마피아입니다. 이게 아주 수준 높은 아재 개그라고 할 수 있겠죠. 스스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어울리지만은 자, 제목과 사진은 영 땅판인데 속보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 마이너스 금리 종료 요렇게 이제 그 김세호 기자가 YTN에서 내용 제목만 속보로 띄웠어요. 그러니까 밑에 쓸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속보 같은 건데 무슨 그 미국 그 메이저리그 무슨 시범 경기가 한국에서 벌려져 가지고 오타니가 이제 미국 무슨 구단에 소속돼 있죠. 이 친구 야구도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겨 또 결혼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디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본 여자 같지 않게 이쁘게 생겼어요. 서구식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두 남녀가 아주 그 이 미남 미녀가 그 이렇게 만나가지고 근데 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삼진아웃을 뭐 공타 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거 번에 뭐 되게 그 뭐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오타니 안에 다나카에 푹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오타니보다 이 아내가 더 푹 빠졌다. 대한민국이 다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화하고 있네요. 음, 왜 그런지 언론들이 왜 이렇게 띄워주는지 모르겠어요. 현화영 기자가 또 세계일보. 아, 이게 요즘 기자들이 남자 기자들보다 여자 기자들의 숫자가 더 많죠. 음, 이게 뭐 페미니즘 이런 게 아니고 남자애들이 기자 해 먹기가 싫은 모양이죠. 그 기자가 이제 여성들이 적합한 업종, 직종으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은 모습인데 이것도 속보라면 속보고, 어, 그렇죠? 연결고리는 뭐 전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억지로 또 만들어 보면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윤 생명 살리는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2천 명은 최소 규모. 이제까지 나온 얘기 리바이벌 해 가면서 이렇게 쭉 계속 그 얘기해서 당위성 2천 명을 증언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로스쿨 노무현 대통령 때 로스쿨 만들어서 법을 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만 오히려 그 산업 전체 규모가 커지고 역량이 더 커지지 않았냐.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증언하는데 꼭 수도권 이런 데가 아니고 비수도권 주권에서 어, 그 좀 잘 정해가지고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대 교수들이 그 25일 일괄 사직하겠다. 연세대. 또 이 공개사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이 겁나지만 사직서 내는 이유는 이 사직서 내는 게 마지막 자기네들은 그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다. 라는 쪽으로 극한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며칠 전에도 대립구도를 얘기해가지고 그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논리가 이 저기 합리적이질 못하다라고 제가 좀 의견을 개진했는데 요거를 충분 조건 논리로 그 윤 대통령이 그 언급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충분 조건 논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구 고령화가 그 빨라진다면 그러면은 의대를 증원해야 된다.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먹고 뭐 그 골골골 하니까 의료 수요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이다. 요렇게 이제 논리가 좀 쓰거든요. 그런데 이 그거 하나, 인구 고령화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렇다면 이게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또 그 지금 의사협회 놈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어, 양방 의료비가 너무 좀 비싸다. 너무 그 검사하는 게 많고 검사비가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쳐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르니까 그
종합병원을 가면은 그게 병원인지 도떼기 시장인지 외국 병원에서 보는 그런 병원의 분위기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대기줄에서 줄 서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처먹는 게 그 이 비영리 그 대학병원 이름을 가지고 돈들을 벌어 처먹고 있죠. 뭐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그 대학병원 어디라도 가보면은 그 대기줄에 아주 그냥 뭐 대기 그 창고 그 이 접수 창고 이런 걸 늘려놨어도 수요 감당이 안 됩니다. 장관 의사 선생 진료 한 3분 받기 위해서 한 1시간 내지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잘못된 의료 혜택이다 이런 얘기죠. 기다리다가 죽어버린다 이게 기다리다가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란 것은 한방의학의 영역을 증가시켜가 될 것이다. 제가 솔직히 그 과거에 그 교통사고하고 또 왕년에 좀 무릎을 과하게 쓰는 운동을 해가지고 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좀 무릎이 상당히 약해요. 그 양방 쪽에서 물리치료 받는 거하고 한방 쪽에서 물리치료 받는데 최근에는 제가 한방에 가서 물리치료 하는데 싸게 받아요. 이거 뭐 공짜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또 그다음에 이제 침까지 놔줘요. 음, 그러면 제가 양방 가겠습니까? 한방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비싼 게 아니에요. 무슨 옛날에 돈 많이 받아 벌어 먹으려고 무슨 그 저기 한약 뭐 이 첩으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팔아들 그렇게 해서는 그 인기가 없으니까 자관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한방 그런 병원들이 많이 생기면 또 의사들도 한방 의사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네. 아마 그 이 세계화가 된다는데 꼭 그게 구분이 돼야 될까요? 한방과 양방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은 한다는 게 뭐 그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진단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전통적으로는 맥짚어 보는 정도뿐이 못하게 돼 있는 게 한방인가요? 그러면 안 되지. 현대화가 됐는데 뭘 찍어 봐야지. 찍어 봐야 되는 건데 한방도 더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한방과 이 숨겨진 이 의사협회 애들의 그 숨겨진 그것은 이 한방의학의 영역에 자기네들이 뺏기는 게 아니고 많이 잃을 것 같다는 게 혹시 숨겨진 원인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네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캐스팅 보트 국민연금 고려엔 배당한 정관 변경안 다 찬성. 결로 두 가지 안 중에서 그 배당액 1조당 5천 원은 통과가 됐는데 제3사 유상 증자할 때는 현재 정관에 외국에 있는 법인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에, 영풍은 자기네들은 내국인 유상증자가 된다고 그냥 그 요식적인 그냥 변경이요 이런 식으로 지들은 정관을 변경을 해놓고 정작 고려인이 한다니까 그건 또 안 된다 해가지고 어쨌든 3분의 2에 찬성을 하는 특별 이 의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부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뉴스를 들어보면서 지금 그 75년의 동업으로 국내에서도 가장 오래 가고 있는 기업인데 LG가 그랬었는데 LG가 그 금성인가요? 그거하고 허씨하고 그 뭐죠?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잘 헤어졌죠. 여기도 잘 헤어지기를 바랍니다. 헤어져야 될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미 그 2023년 실적을 했는데 2021년보다는 매출이 증가했습니다만은 2022년보다는
한 거의 뭐 한 8천억 정도 매출이 줄었어요. 국제 금속 가격이 또 내려가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스르프스르 분석한 내용입니다. 생산성이 1.57이면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죠. 속보, 대형은행이 예금금리 인상 발표, 미쓰비시 UFJ 은행 0.001%에서 0.0이면은 200%가 뛰었다. 20%인가? 근데 이런 금리가 있나요? 소점 세 자리? 음, 0.02% 예금 금리가 인상됐다면 우리나라는 코웃음 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소점 세 자리 가지고 운영을 했던 나라인데 0.0이면은 상당히 그 많이 올리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통해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지만 금융정책의 본격적인 수정을 추진할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일본은행이 금융 정상화의 조건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쭉 하는데 요거 더보기가 안 되더라고 이상해. 요것은 이코노미스트 요 사람의 댓글이었습니다. 어, 요거는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 잠깐 봤는데 완전 빨개 벗고 그 아카데미 상 그 프로 레슬러 출신이 나왔대는데 상 자체가 나체니까 뭐 나체로 나와도 나올 건 어쩌 가릴 때만 가리고 나오면 되지 않겠어? 어, 일본은행의 그 표현을 보면은 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렇게 그 미국식으로 간접적인 표현들을 그동안에 많이 배워서 그랬는지 제가 그 기자들하고 회견했는데 질문하는 수준도 되게 높았던 것 같고 뭐 한 7, 6페이지인가 이렇게까지 되는 건데 어쨌든 제목에서 우에다 총재가 임금 물가 선순환이 확인이 됐다. 완화적 금융 완화는 계속하겠다. 요거 확인했다는 게 이제 제로 금리를 이제 끊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죠. 말들을 엄청 조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넣어야 할 변수 수준, 매개 변수의 값에 따라 이런 용어들, 금리 수준은 다양하다, 폭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사고방식의 정리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이 지식년 엘리트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같이 이런 그 거시경제 용어들 가지고 뭐 얘기하면은 그게 뭔 얘기하는 거지? 뭔 얘기하는 거지? 주가하고 사채 금리가 이제 반대로 논다는 거 이해하기 위해서도 엄청 힘들었는데 또 그때는 이해했는데 지금 또 뭐 말하면 말로는 저는 설명이 잘 안 되고 저는 이 금융 그 물에서 놀았던 사람들이 그 좀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서 그 안 살다 보니까 음, 좀 더 그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좀 뭐 그 간단하게 눈에 띄는 거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 저간 이제 이 일본이 제로 금리는 끝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되는 그 수준을 봐 가지고 금리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운영을 잘 하겠다. 국채는 국채대로 또 사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조그만의 변화가 있는데 한국 뉴스는 어, 그 금리 요거 조금 오르는 거 가지고 이제 일본 비싸서 여행 못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어, 조선비즈인가 그쪽에서는 기자가 그런 식의 수준으로 일본 금리 올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